11월 24일 수업 시작할게요. 어제 프로그램의 흐름 제어라고 하는 주제에서 이제 조건모음을 살펴봤었어요. 어떤 주어진 조건이 충족될 때 이제 중괄호로 만들어지는 코드 블록 안을 실행하는 형태였죠.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반복문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반복문은 크게 while문 하고요. 그 다음에 for라고 하는 구문이 있고요. 이 포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이라고 하는 주제를 공부하고 나면은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세분화가 좀 돼요. 자바스크립트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반복문의 형태가 좀 많아요. 그래도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대부분 이제 책들 같은 데서 while문을 설명할 때 while이라고 키워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괄호 안에 조건식이 명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블록을 위한 중괄호가 구성이 되는데 이 조건식이 참을 만족하는 동안 이 블록 안을 계속해서 반복 실행한다라는 게 조건문의 정의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 조건식을 한번 직접 구성을 해보면 while a가 5보다 작다 라고 다짜고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도대체 이 a가 얼만데 5보다 작냐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while문 들어가기 전에 일단 a라는 변수를 뭐라도 이렇게 설정을 해 놓게 돼요. 그래야 a가 5보다 작다라는 우리가 조건을 판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복문에서 사용될 조건식에서 쓸 변수를 최초로 만드는 부분을 초기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제 a가 1이래요. while문으로 들어와서 1이 5보다 작다 말 되니까 콘솔.log를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블록 안을 한번 실행한 다음에 반복문은 다시 조건식으로 넘어가요. 여전히 a는 1이죠. 그러니까 1이 5보다 작다 말 되니까 출력하고요. 또 1이 5보다 작다 말 되니까 출력하고요. 다시 한번 1이 5보다 작다 말 되니까 출력하죠. 언제까지 할까요 이거? 이 상태로만 안 끝나요.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 뻗을 때까지 할 겁니다. 이 상태를 무한 루프라고 해요. 반복문이 종료되지 않고 영원히 도는 형태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컴퓨터가 이제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돼요. 왜냐면은 반복문은 요 블록 안이 실행되는 동안 순간적으로 컴퓨터의 CPU, 중앙처리 장치의 영상 능력을 요 블록의 100%까지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얘가 안 끝나고 영원히 돌게 되면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작동할 틈을 안 주게 돼요. 그래서 이 while문 안에서 중요한 게 a 값에 대해서 뭐라도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죠. 대체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1씩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1로 시작했다가 1이 5보다 작다 말 되죠? 한번 출력하고 a가 1 증가해요. 이제 a가 2가 되는 거죠. 자, 2를 가지고 다시 와서 2가 5보다 작다 말 되니까 출력하고 또 증가해요. 그럼 이번엔 3이 되겠죠. 3을 가지고 다시 와요. 3이 5보다 작다 말 되니까 출력하고 또 증가해요. 이번엔 4가 되겠죠. 다시 한번 돌아와요. 그러면 4가 5보다 작다 말 되죠? 출력하고 또 증가해요. 그럼 이번엔 5가 되겠죠. 자, a가 5가 되면 왔을 때 5가 5보다 작다는 말이 안 되니까 드디어 조건이 안 맞게 돼요. 그러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반복문이 성립되려면 이 조건식이 참인 동안 실행을 하겠지만 조건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값을 만들어주는 초기식, 그리고 이 초기식에서 만든 변수가 반복되는 동안 조금씩 변화를 줘서 언젠가는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증감식,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자, 이건 제가 조금 전에 그 실행 과정을 직접 보여드린 거니까 여기는 넘어갈게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처리한 겁니다. 반복문을 만나면은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찾으세요. 일단은 while이라는 구문 옆에 나오는 요 괄호 부분이 조건식이 되는 거고요. 이 조건식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최초로 할당하는 곳이 초기식이에요. x라는 변수를 만들어주는 곳이 초기식이고요. 그리고 이 x라는 변수에 변화를 주는 거, while문에 속해 있는 블록 안에서 이 x라는 변수에서 변화를 주는 부분이 증감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 x값의 변화량을 산정하세요. 1부터 시작하죠. 자, x는 1부터 1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0이 포함되는 거죠. 10까지 1씩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x값의 변화량을 먼저 산정을 하세요. 그럼 x가 1, 2, 3, 4, 5, 6, 7, 8, 9,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 중괄호 안에서 x값을 1부터 10까지 바꿔가면서 여기를 해석하시면 돼요. x가 1일 때 문자열 x는 더하기 숫자 1 하면은 문자열 연결이 되니까 x는 1이라는 문장이 되겠죠. 이걸 k에 저장해서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가 1 증가해서 2가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x는 2라고 문장을 만들어서 출력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x가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행 결과를 보게 되면은 x가 1부터 10까지 증가하는 동안 계속 실행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처음에 x가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x가 1일 때 x는 1 하고 출력한 다음에 여기가 1 증가하니까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뺑뺑이를 돌아요. 2, 3, 점점점. 자, 이번엔 9까지 증가했다고 치죠. 자, 그러면 x는 9라고 k 값을 만들고 출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증가하니까 x가 10이 되겠죠. 10을 가지고 조건식에 들어옵니다. 그럼 10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10이라고 넣어서 x는 10이라고 문자를 출력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1 증가하니까 x가 11이 돼요. 11을 가지고 조건을 판단하러 왔더니 11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의 최종값은 11이 됩니다.
while문이 종료됐을 때 초기식에서 만든 변수의 최종값이 무엇인지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while문이에요. 대부분의 반복문은 주어진 변수가 1부터 혹은 0부터 그 다음에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그리고 99.9%가 1씩 증가해요. 이 규칙을 우리 어렸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외웠어요. 이 규칙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규칙이에요. 구구단 아무거나 붙잡고 외워보세요.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계속 3을 곱해 되죠. 이게 반복문 규칙이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제는 구구단입니다. 자, y는 1이에요. y가 10보다 작대요. 그리고 1씩 증가한대요. 그럼 y 값의 변화량은 1부터 9까지죠. 10은 포함이 안 되죠. 1씩 증가합니다. 그럼 1부터 9까지 y 값을 1부터 9까지 바꿔가면서 z 값을 계속 산정하시면 돼요. 그럼 z는 1 곱하기 7부터 9 곱하기 7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7 곱하기 y값, y는 1부터 9까지를 써요. 그 다음에 z값, z는 1 곱하기 7부터 9 곱하기 7까지죠. 이걸 계속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실행하면은 제 컴퓨터가 파일이나 폴더 이름이 한글이 있으면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실행하면 이렇게 9구단 7단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되게 익숙한 규칙이에요. 자, 이 규칙이 적용되면 이제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 패턴이 성립되기 시작을 해요. 이제 코딩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배열이라는 주제까지 결합이 되면은 아주 극에 달해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교육은 거의 주입식 교육이 베이스가 되죠. 그래서 뭐 문제 같은 거 풀 때,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 처음에는 어떤 공식을 먼저 외우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식을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로 많이 이제 연습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유형들을 2개, 3개 결합해서 풀 수 있는 응용 문제 같은 게 나오죠. 반복문도 이제 이 반복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요. 합계 구하기예요.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합계를 구하는 거죠. 보통 그런 걸 이제 누적합이라고 하는데 합산을 할 때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공식 첫 번째는요. 합계를 구하기 위한 변수를 먼저 반복문 시작 전에 합산에 사용할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 놓고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꼭 외우세요.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판단해서 이 조건식에서 사용하는 변수의 변화량을 산정하세요. 1부터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1씩 증가니까 변수의 변화량을 이렇게 산정을 하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i 값에 대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반복문 안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x입니다. x는 0부터 시작하죠. 처음에 0이니까요. 그래서 이 i 값이 1에서 2로 증가하기 직전에 이 x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증감식이 작동하기 직전에 이 x 값을 사용해 보는 거죠. 자, x가 0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 i만큼 증가한대요. 그러면 i가 1이었으니까 0이 1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1이 됩니다. 여기서 i가 1일 때 x는 1이라고 출력이 된 거예요. 이제 i가 1 증가해서 2가 됐어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조건 맞죠? 그럼 x가 다시 i만큼 증가합니다. 아까 증가시켜서 1이 됐는데 1이 다시 2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3이 되죠. 그래서 i가 2일 때 x는 3이 된다. 자, 또 증가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조건 참이고요. 아까 3이라고 증가해 시켜놨는데 이번에 다시 i만큼 증가해요. i 3이죠? 그럼 6이 되죠. 자, 그러면 i가 3일 때 x는 6이다 라고 출력을 할 거고요. 또 i가 증가해요. 4가 되죠. 자, 조건 맞고요. 아까 6이라고 x값 구해놨는데 그 x가 이번에 또 4만큼 증가합니다. 10이 되죠. 몇 번 하다 보면 규칙성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내가 손으로 이렇게 적어가면서 이 프로그램에서 만드는 이 변수의 변화를 이렇게 손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요 말씀 드리면은 한반에서 이거 하시는 분들 진짜 5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거랑 그렇지 않은 경우 진짜 차이가 커요. 전공생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이제 손코딩이라고 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배웠고요. 뭐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코드를 제가 실습 자료를 보통 그림으로 드리잖아요. 그림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얘를 태블릿 같은 거로 열어놓으시고 태블릿으로 이 위에다가 드로잉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근데 저도 태블릿도 써봤는데 결국 제일 좋은 거는 그냥 PC용 태블릿 하나 사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하드코어로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손으로 써야죠. 소스 코드도. 손코딩이라고 검색하면 진짜로 나옵니다. 이렇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스 코드를 직접 손으로 쓰고 코드에 대한 설명을 옆에다 이렇게 필기로 하는 이런 식이 진짜 있어요.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이요. 네, 요거는 자바스크립트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게 그 코딩 테스트라고 하는 게 몇 년 전부터 사실 유행을 좀 했어요. 기업체들에서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전문 개발자를 뽑을 때만 코딩 테스트를 요구하더니
요즘은 데이터 분석하는 파트에서도 코딩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딩이라는 주제를 가져가는 경우는 코딩 테스트가 굉장히 보편화됐는데, 그럼과 동시에 이제 GPT 같은 도구를 활용하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니까 아예 그러면 코딩 테스트를 키보드로 하지 말고 아예 종이에 써라라고 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요. 작년쯤부터 이런 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요. 되게 하드코어로 공부하던 옛날 대학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대학교 중간고사 문제가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그 실행 결과를 그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A4지 하나씩 다 주고 이 결과 나오는 코드 써서 제출하세요가 중간고사였거든요. 이렇게 공부할 때의 장점은요. 일단은 프로그래밍도 일종의 공정이기 때문에 무작정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코드의 흐름을 내가 먼저 머릿속으로 설계를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프로그래밍 절대 안 넣으시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그냥 다짜고짜 키보드부터 타이핑하는 거예요. 저는 코드를 몇 줄 작성하기 위해서 제 개인 작업 같은 거 할 때요, 최소 10분에서 20분 이상은 머리로 궁리부터 해요. 왜냐면 뭘 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지금은 익숙해져서 그냥 머릿속으로 혼자 꿍 하고 생각하고 마는데, 예전엔 종이에다가 그 흘러가는 흐름을 다 그렸습니다. 순서도 그리듯이. 그런 식으로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직접 한번 손으로 쓰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취지예요. 요거 오타 없이 한 번에 다 베껴 쓴다고 해서 실력 느는 건 아닙니다. 얘가 흘러가는 과정을 내가 머릿속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타자 연습하고 코드의 원리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엄연히 달라요. 저도 이제 취업반, 보통 국비과정 할 때 요 얘기를 학생들한테 거의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초반에. 그러면 요거 진짜 하는 애, 처음에는 그래도 못 이기는 척 하고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하는데, 한 2달 정도 지나면 하고 있는 친구들 5명도 안 남아요. 근데 걔네들은 거의 끝까지 해요. 확실히 달라요. 자, 여태까지 그 코드, 초반에 공부하시는 방법 2가지 소개해 드렸어요. 코드의 흐름, 즉 원리죠. 원리를 파악하시기 위해서 손코딩 제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에러 상황에 대한 오답 노트. 이 오답 노트 가장 좋은 거는 블로그를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 노션 같은 온라인 메모 도구도 있으니까 그런 거 사용하시면 좋아요. 요거 2가지 자바스크립트 공부하는 동안만 꾸준히 해보시면은 진짜 나중에 달라요. 물론 상당히 귀찮은 작업인 건 압니다만 강추입니다. 네, 30분이네요. 5번, 6번, 7번입니다. 3개인데 그래도 좀 천천히 생각해 보실 시간 좀 가져보시라고 요거 3개를 20분 동안 할애할게요. 그래서 2시 50분까지 실습하시고요. 10분 쉬셨다가 3시에 뵙겠습니다.